시아버지를 괴롭힌 동창생들 전부 각오하세요. 그날 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차가운 12월의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호텔 주차장에서 차 열쇠를 꺼내던 내 손이 그 순간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 때문에. 야, 김철수. 아직도 그 꼴이야?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조롱이었다. 비수처럼 날카로운 상대를 짓밟는 그런 종류의 웃음. 나는 검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검사. 그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다뤘고 수많은 악인들의 거짓을 폭로해왔다. 법정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은 냉철하고 단호하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검사가 아니라 그저 며느리였다.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가족이었다. 철수야, 우리 좀 보자.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평범한 놈이더라고. 아니, 평범보다 못하지. 하하.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수많은 범죄 현장을 목격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다. 이건 다르다. 이건 서류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리는, 내가 차를 끓여드리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일이었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10년 동안 단련된 본능이 작동했다. 현장을 파악해야 한다.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면 실수한다. 냉정해야 한다. 하지만 내 주먹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호텔 뒷문 근처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5명의 중년 남자들이 둥그렇게 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 60대 후반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웅크리고 있었다. 무릎을 굽힌 채, 고개를 떨군 채, 마치 폭풍우를 견디는 늙은 나무처럼. 시아버지였다. 김철수, 내 남편 김민준의 아버지, 올해 68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평생 학생들에게 따뜻했던, 우리 가족에게는 더없이 자상했던 그분. 철수야, 너 아들 잘 됐다며? 대기업 다닌다고? 그래봤자 월급쟁이잖아. 우리 아들들은 말이야. 전부 사업해서 떼돈 벌었어. 너네 아들 연봉이 얼마야? 1억? 하하. 말하는 남자의 손목에는 롤렉스가 번쩍였다. 명품 코트, 명품 구두부를 과시하는 전형적인 모습. 그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그런 비열한 종류의 우월감. 그래, 내 손자들은? 혹시 명문대 갔어? 아, 그냥 평범한 대학? 우리 손주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야. 너도 알지? 요즘 세상에 스펙이 전부라는 거. 시아버지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다.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추위 때문인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가?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고 계신 걸까?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청렴하고 올곧게 살아온 그분이 저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한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돈과 지위를 앞세운 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세상은 과연 공정한가? 올바르게 산 사람이 왜 저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철수야, 솔직히 말해봐. 인생 후회되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우리 봐라. 다들 성공했잖아. 너만 빼고. 그 말을 한 남자가 시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쳤다. 마치 불쌍한 존재를 동정하듯이. 아니, 동정이 아니었다. 그건 오만이었다. 상대를 완전히 깔보는,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태도. 검사로서 10년을 살며 나는 수많은 악을 봤다. 살인, 사기, 횡령,
폭행. 하지만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어떤 범죄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왜일까?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다.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지위가 높고 낮음도 본질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 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폭력보다 잔인한 것이었다. 자, 그만 가자. 철수 이 녀석이랑 있으면 우리까지 찌질해 보여. 동창회에서도 제 혼자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 하하. 남자들이 등을 돌렸다.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그들에게 이건 놀이였을까? 오락이었을까? 스트레스 해소였을까?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분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70년 가까이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검사 배수진. 10년 경력의 현직 검사. 오늘 밤 나는 법이 아니라 정의로 맞서겠다고. 법은 최소한의 정의다. 법은 명백한 범죄를 처벌하지만 이런 교묘한 악은 처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이힐 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 마치 법정에 울려 퍼지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5 남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여자, 검은색 코트를 입은 표정이 보이지 않는 여자. 며느리? 민준이 와이프? 키가 제일 큰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이름표에 박재욱이라고 적혀 있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잘 관리된 피부, 명품 시계, 자신감 넘치는 자세, 성공한 사업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아버지께로 걸어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눈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가족에게 들킨 것 같은 표정. 그 표정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늦으셔서 나와봤어요. 사실이었다. 오늘 시아버지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셨다. 50주년 기념 모임이라고 하셨다. 남편 민준이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내가 차로 모시고 왔던 것이다. 사실 시아버지는 처음에 혼자 가시겠다고 하셨다.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겠다고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다. 시아버지가 동창회에 간다고 하셨을 때 그분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었다. 빨리 가자, 수진아, 추운데. 시아버지가 내 팔을 잡아 끌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몸은 이미 검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버님. 나는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버님. 내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재욱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는 여유가 있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두려울 게 없다는 그런 확신. 아이고, 며느리가 나서네. 철수야,
내 며느리 교육 제대로 안 시켰구나. 어른들 일에 젊은이가 왜 끼어들어?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다. 10년 동안 법정에서 단련된 자제력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검사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 분노는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다. 냉정함이 진짜 무기다. 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나는 핸드백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다. 천천히, 여유롭게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듯이. 모든 동작에는 의미가 있다.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검사 배수진입니다. 5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공기가 변했다. 아까까지 시아버지를 조롱하던 그 여유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할 때의 그 침묵처럼. 검검사. 가장 작은 키의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름표에는 최동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다. 네, 검사입니다. 그것도 형사 전담. 나는 명함을 박재욱에게 건넸다. 그는 받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명함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명예훼손죄에 대해 아시나요? 침묵. 나는 그 침묵을 즐겼다. 10년 동안 법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침묵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욕죄는요? 아니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더 깊은 침묵. 5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먼저 말을 할까? 누가 상황을 수습할까?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계속했다. 마치 강의를 하듯이 천천히 명확하게.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제311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재욱이 헛기침을 했다. 그의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냥 농담을. 농담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타인을 비하하고 경제적 상황을 조롱하고 가족의 학력을 깎아내리는 게 농담인가요?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그게 우리는 친구 사이잖아. 친구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친구 사이에서 허용되는 농담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법정 기술이었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 검사로서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입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하이힐이 바닥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트렸다. 여러분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시아버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것도 오늘만이 아니라. 나는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버님,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있었다. 수십 년의 굴욕이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진아, 그만하자 제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 복수가? 처벌이? 아니면 자신의 수치심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오늘 밤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이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부정이었으니까. 박재욱 씨, 나는 회색 코트의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5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세요? 박재욱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소리?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동창회 오기 전에. 사실이었다. 시아버지께서 동창회 간다고 하셨을 때 나는 무심코 물었었다. 그냥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이었다. 아버님 학교 다닐 때 친구분들이랑 사이 좋으셨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금방 웃으시던 그 표정 검사로서 10년을 일하며 수천 명의 표정을 읽어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저 표정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냥 그랬지. 그냥 그랬다는 말은 대부분 뭔가를 숨길 때 하는 말이다.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 회피하는 태도, 검사 생활 10년 동안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그 대답.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아봤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다락방에 있었다. 민준이와 함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상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볼까 말까 망설였다. 돌아가신 분의 일기를 읽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그 망설임을 이겼다. 1988년 12월 15일. 오늘 당신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취한 걸 본 건 결혼 후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 했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닌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한 걸까? 누가 감히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걸까? 당신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당신이 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걸까? 1990년 3월 22일. 오늘 당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집에 왔다. 박재욱이라는 사람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당신은 선뜻 통장을 내밀었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우리 민준이 대학 등록금을 4년은 낼 수 있는데. 하지만 뭐라고 하지 못했다. 당신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으니까. 마치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왜일까?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데. 1995년 8월 8일. 박재욱에게 빌려준 돈. 아직도 안 갚았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 당신은 괜찮다고, 친구니까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통장 잔고를 보면 괜찮지 않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당신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갔다. 당신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다. 2003년 11월 11일. 오늘 동창회 다녀온 당신의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무 일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동창회에 갈 때마다 당신은 작아진다. 외출하기 전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넥타이를 여러 번 매고 풀고 하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왜 자꾸 가는 걸까? 차라리 안 가면 안 될까?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왜 친구라고 부르는 걸까? 시어머니의 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십 년의 기록이 이어졌다. 매번 동창회 후에 시아버지, 매번 상처받고 돌아오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50년. 시아버지는 50년 동안 이들에게 시달려왔다.
박재욱 씨, 1990년에 우리 시아버님께 5천만 원 빌리셨죠? 박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건 아직도 안 갚으셨는데요? 이자 계산하면 지금 얼마일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압박할 때 짓는 그런 종류의 미소,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미소.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제가 시어머니의 통장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박재욱 씨, 2015년에 딱 한 번 10만 원을 입금하셨더군요. 기억하세요? 박재욱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건 채무 승인이죠. 법적으로 명확한 채무 승인입니다. 그 순간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즉 2025년까지 유효합니다. 지금이 2025년 12월인데 나는 손가락으로 턱을 톡톡 두드렸다 생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제스처.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네요. 완벽하게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5명 모두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최동수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봐요. 검사님, 우리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하지만. 좀이요? 나는 그를 돌아봤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최동수 씨, 오늘 동창회에서 뭐라고 하셨죠? 제가 주차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녹음을 했거든요. 나는 핸드폰을 들어보였다. 철수는 인생 실패작이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다. 자식도 변변찮게 키웠다. 이게 좀인가요? 최동수가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나는 천천히 5명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신문하듯이 각자의 죄목을 하나씩 상기시키듯이.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모두가 뒤로 물러섰다. 세상에는 2가지 악이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과 처벌할 수 없는 악. 또 한 발. 여러분이 저지른 건 후자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짓밟는 것.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을 압니다. 아주 잘 알죠. 법의 구석구석, 조항 하나하나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시아버지를 괴롭힌 여러분, 전부. 수진아, 그만하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내 팔을 잡았다. 힘없이, 하지만 간절하게. 그 손길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제발, 이제 그만. 나는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감사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나는 괜찮아. 원래 이래. 오래됐어. 오래됐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송곳처럼 날카롭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러니 그만하자. 이건 내 문제야. 아니에요. 나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은 괜찮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박재욱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 비웃음에는 아까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오히려 방어적으로 들렸다. 참 대단하시네요. 검사님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친구끼리 농담 좀 하는 게 범죄예요? 농담이라고요?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협적이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당신의 농담을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분석해 드릴까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앱이 작동하고 있었다.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한 녹음이었다. 검사로서의 본능 항상 증거를 확보하라. 첫 번째 철수야. 아직도 그 꼴이야? 이건 외모와 상태를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연성도 있고 모욕의 의도도 명확합니다. 박재욱의 얼굴이 굳었다. 두 번째,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평범한 놈이더라고.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역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너네 아들 연봉이 얼마야? 1억? 하하. 이건 타인의 경제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한 발 한 발 다가가며 계속했다. 네 번째, 너만 인생 실패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명백한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살인? 최동수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네, 인격살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로 판례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미리 준비해둔 판례들이었다. 대법원 2008-1234-5 판결을 보세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으로 상대방의 자존감과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한 모욕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게 판례의 요지입니다. 나는 녹음을 멈추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러분, 제가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묵. 무거운 압박적인 침묵.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판례를 보면 건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50년 동안 지속됐다면. 나는 잠시 멈춰 계산하는 척했다. 최소 수억 원은 청구 가능하겠네요. 계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포함하면요. 그리고 나는 박재욱을 쏘아봤다. 50년 전에 빌려간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법정 최고 이율 20%로 복리 계산하면 대략 1억 5천 정도 되겠네요. 박재욱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1억 5천? 미쳤어요? 그게 무슨... 법정 최고 이율 20%로 계산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약간 다르겠지만 원금의 이자를 더하면 최소 1억은 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 그리고 박재욱 씨, 당신 지금 부동산 사업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빌딩이 하나 있던데. 박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다. 간단했다. 검사로서 10년을 일하면 사람 뒷조사하는 것쯤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물론 공식적인 조회는 아니고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것이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법인 정보도 마찬가지다. 그 빌딩, 담보대출이 꽤 있죠? 제가 대략 확인해 보니 80% 정도 대출이 있던데 혹시 1억 5천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좀 곤란하시겠네요? 건물 처분해야 할 수도 있고. 박재욱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협박이잖아. 협박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명확하게. 아닙니다. 이건 협상입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드리는 기회죠.
저는 지금 당신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해결할 것인가? 나는 천천히 5명을 돌아봤다.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며. 최동수 씨, 당신은 제약회사 임원이시죠?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다던데. 혹시 모욕죄로 기소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도 있겠네요. 최동수가 숨을 들이켰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정민호 씨, 당신은 교수시죠? 명문대 교수가 모욕죄로 기소되면 학교 측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 대학들 윤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학생들한테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이런 일로 기소되면 정민호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경훈 씨, 당신은 의사 정신과 병원 원장이시죠? 환자들이 원장님이 폭언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신과는 특히 신뢰가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경훈이 입을 열려다 닫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강수철 씨 당신은 변호사더군요.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진심 어린 비웃음이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친구를 괴롭히다니. 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최소 정직,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강수철이 헛기침을 했다. 그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검사님, 우리가 좀 지나쳤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하지만은 없다. 하지만이 뭐가 있나요? 50년 동안 한 사람을 괴롭혀 놓고 50년은 무슨 우린 그냥 증거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방에서 복사본을 꺼내며 시어머니의 일기장 50년 동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 누가 우리 시아버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날짜와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사본을 펼쳤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중요한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1990년 3월 22일 박재욱 씨가 돈을 빌려갔다. 5천만 원. 민준이 대학 등록금 낼 돈도 없는데. 1992년 7월 15일 최동수 씨가 전화로 시아버님께 넌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1995년 11월 3일 정민호 씨가 시아버님의 집을 방문해서 너희 집 왜 이렇게 좁냐? 우리 집은 30평이 넘는다고 비웃었다. 1998년 6월 20일 이경훈 씨가 동창회에서 시아버님 앞에서 교사는 돈을 못 버는 직업, 나는 의사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2001년 9월 12일 강수철 씨가 시아버님께 너 변호사였으면 나처럼 성공했을 텐데 왜 교사를 택했냐고 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무겁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백 건이 더 있어요. 50년 동안의 기록이 매번 동창회 후에 시아버님 상태 매번 상처받고 돌아오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시던 시어머니의 기록. 5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는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계신 걸까? 아니, 그게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부끄러워하고 계셨다. 자신의 아픔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자신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수치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우신 거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악은 이거였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 피해자가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잔인한 악이었다.
아버님, 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건 이 사람들이에요. 아버님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수진아, 나는 아버님은 평생 올곧게 사셨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돈이 많으면 위대한 건가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 훌륭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버님은 돈은 없어도 양심이 있잖아요. 지위는 낮아도 인격이 있잖아요. 나는 5 남자를 돌아봤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돈은 있어도 양심은 없고 지위는 있어도 인격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강렬했다. 여러분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인간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박재욱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뭔데 우릴 심판해? 심판이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건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저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법정에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법정에서 만나길 원하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압도적인 침묵. 잠깐. 강수철이 손을 들었다. 변호사라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침착해 보였다. 법률적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검사님, 우리가 대화를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감정적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냉정하죠. 저는 지금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냉정할 수 있을까요? 강수철이 한 발 다가왔다. 그는 협상 모드로 전환하고 있었다. 검사님도 아시잖아요. 형사고소는 쉽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철수도 힘들 거고. 맞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반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요? 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의 일에 대해 보상도 하고 변호사답게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수백 건의 협상을 경험한 검사였다. 협상의 기술도 함정도 모두 알고 있었다. 보상이요?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강수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의 표정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억 정도면 어떨까요? 그동안의 일에 대한 위로금으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다. 1억이요? 50년 동안의 정신적 고통이 1억이면 해결된다고요? 한 해에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요? 그럼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협상할 사안이 아니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 문제예요. 얼마를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50년 동안 짓밟힌 자존감을, 잃어버린 자신감을, 혼자서 견뎌야 했던 고통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박재욱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는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다. 그럼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우릴 감옥에 보내려고?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차갑게.
하지만 명확하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왜 우리 시아버님을 50년 동안 괴롭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침묵. 5명은 서로를 쳐다봤다. 누가 먼저 말할까? 아니면 계속 침묵할까? 그리고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만하자. 다 내 잘못이야.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내가 죄를 지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5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귀를 기울였다. 주변이 고요해졌다. 바람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시아버지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있었어.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그분의 목소리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이름은 재석이. 키가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 집이 가난했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왔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했어. 시아버지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왕따였어. 우리 반 전체가 그 아이를 괴롭혔지. 책을 숨기고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을 3개 던지고. 나는 숨을 죽였다. 이미 시어머니의 일기에서 재석이라는 이름을 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나도 같이 괴롭혔어. 시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방관했어. 보고도 못 본 척했어. 아니, 때로는 웃기도 했어. 다른 애들이 재석이를 괴롭힐 때 나도 함께 웃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50년 전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느 날 재석이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살이었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유서의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를 괴롭힌 친구들,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싫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우리 반은 완전히 바뀌었어. 경찰 조사도 받았고 학교는 난리가 났고 부모님들이 불려오고. 박재욱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철수는 우리와 달랐어. 우리는 재석이를 직접 괴롭혔지만 철수는 안 그랬거든. 그냥 방관했을 뿐이지. 최동수가 말을 이었다. 그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수 혼자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야. 우린 다 잊고 살았는데 혼자서 계속 괴로워하더라고. 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재석이 같은 아이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 정민호가 비웃었다 하지만 그 비웃음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게 우스웠어. 직접 괴롭힌 우리도 잘 사는데 방관만 한 철수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성공했는데 철수만 교사라는 평범한 직업을 택했어. 이경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철수를 괴롭혔어. 철수를 보면 우리의 죄가 생각났거든. 철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강수철이 고개를 숙였다. 우린 겁쟁이였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철수를 끌어내렸어. 철수도 우리랑 똑같다고, 철수도 방관했다고 계속 말하면서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50년 동안의 괴롭힘. 그건 단순한 학창시절 친구들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비겁한 방어였다. 여러분은 시아버님이 양심적으로 사는 게 싫었던 거네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은 자신들의 죄를 잊고 싶었는데 시아버님이 계속 그 죄를 기억하고 괴로워하니까 그게 거슬렸던 거죠. 이경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시아버님을 괴롭힘으로써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려고 했던 거예요. 봐라, 철수도 우리랑 똑같아 방관한 죄를 지었으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수철이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 나는 그를 노려봤다. 단순히 잘못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는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버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는 재석이를 방관했죠. 그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나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잘못을 평생 반성하고 계셨잖아요.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보살피며 2번 다시 재석이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셨잖아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아, 반면에 이 사람들은 뭐 했나요? 나는 5 남자를 돌아봤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잊고 살았죠. 더 나쁜 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박재욱 씨, 당신은 사업가가 됐죠. 돈을 많이 벌었고. 하지만 당신이 번 돈 중에 단 1원이라도 재석이를 위해 쓴 적 있나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기부한 적 있나요? 박재욱이 대답하지 못했다. 최동수 씨, 당신은 제약회사 임원이죠. 생명을 살리는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하지만 당신은 재석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한 적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최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정민호 씨, 당신은 교수조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하지만 당신은 재석이 같은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무슨 노력을 했나요? 당신의 강의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요? 정민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경훈 씨, 당신은 의사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하지만 당신은 재석이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한 적 있나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한 적 있나요? 이경훈이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강수철 씨, 당신은 변호사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하지만 당신은 재석이를 위해 정의를 외친 적 있나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을 한 적 있나요? 강수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나하나의 단어에 무게를 실어서. 여러분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반면에 우리 시아버님은 가난하게 사셨죠. 높은 지위도 없으셨고. 하지만 양심적으로 사셨습니다. 올곧게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다시 5 남자를 봤다. 누가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인가요?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내가 이겼다고. 법으로도 논리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박재욱이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다. 나도, 시아버지도, 심지어 다른 동창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사업가가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 그것은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다. 철수야, 미안하다. 박재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5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롤렉스를 찬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명품 코트를 입은 그의 어깨가 작아 보였다. 부와 성공으로 쌓아 올린 허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겁쟁이였어.
박재욱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재석이가 죽었을 때 나는 무서웠어. 내가 한 짓이 두려웠어. 경찰 조사받을 때 나는 전부 부인했어. 나는 안 그랬다. 다른 애들이 그랬다. 거짓말을 했어. 그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그래서 잊으려고 했어. 돈을 벌면, 성공하면 그 기억이 사라질 줄 알았어. 빌딩을 사고,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면서 생각했어. 나는 성공했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박재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안 사라지더라고. 밤마다 꿈에 나왔어. 재석이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내가 재석이 책을 숨겼던 날, 내가 재석이를 복도 구석으로 밀쳤던 날, 내가 재석이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던 날.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울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달랐어. 철수야, 너는 직접 괴롭히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괴로워했잖아. 동창회에 올 때마다 너는 진지했어. 재석이 기억하니? 라고 물어봤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잖아. 박재욱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60대 후반의 성공한 사업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것은 50년 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이었다. 너를 보면 내 추한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너를 괴롭혔어. 너를 깎아내리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일 것 같아서. 철수도 방관했잖아. 철수도 우리랑 똑같아라고 말하면 내 죄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최동수가 그 뒤를 이어 무릎을 꿇었다. 제약회사 임원의 단정한 정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나도 똑같아. 최동수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오랜 무게를 짊어지고 있던 사람처럼.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일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잖아. 우리는 생명을 구합니다라는 회사 슬로건을 말하면서 나는 항상 생각했어. 내가 구하지 못한 생명 재석이.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철수야, 너는 교사가 됐잖아. 학생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됐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 너는 속죄하며 사는 거야.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서 오늘도 한 명의 재석이를 구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최동수가 시아버지를 봤다. 근데 나는 뭐 했어? 돈 벌고 출세하고 동창회에서 자랑질하고 재석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오히려 재석이를 기억하는 너를 조롱했어. 정민우도 무릎을 꿇었다. 명문대 교수의 품이 있는 자세가 무너졌다. 나는 교수가 되어서도 학생들에게 윤리를 가르쳐 칸트의 정언명령, 공리주의, 덕윤리학매 학기 강의실에서 떠들어대지.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정작 나는 윤리적으로 살지 못했어. 재석이를 괴롭힐 때 나는 제일 앞에서 웃었어. 재석이가 넘어지면 웃었고 재석이가 울면 더 웃었어. 정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철수야, 내가 부러웠어. 가난하게 살아도, 높은 지위가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내가. 너는 학생들한테 존경받잖아. 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만약 내가 고등학교 때 한 짓을 안다면? 이경훈이 무릎을 꿇었다. 정신과 의사의 침착한 외모 뒤에 숨겨진 고통이 드러났다. 정신과 의사로서 매일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PTSD, 우울증, 불안장애. 그중에 학교 폭력 피해자들도 많아.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재석이를 생각해. 그가 시아버지를 봤다. 그의 눈에는 참회의 빛이 있었다. 철수야, 나는 위선자야. 환자들한테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가해자였어. 재석이의 심리 상태를 무시했어. 재석이가 울부짖을 때 나는 그걸 약함이라고 생각했어. 이경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야, 용서해줘. 제발. 나는 매일 밤
재석이 꿈을 꿔 정신과 의사인 내가 수면제 없이는 못 자. 아이러니하지? 마지막으로 강수철이 무릎을 꿇었다.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변호사야, 법을 다루는 사람, 정의를 외치는 사람. 그가 나를 봤다. 검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법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 인간의 양심, 그게 법보다 중요한 거죠. 강수철이 시아버지를 봤다. 철수야, 나는 매일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해. 억울합니다.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해. 근데 정작 나는 재석이한테 정상 참작을 구한 적 있어? 재석이 유가족한테 사과한 적 있어? 5명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시아버지를 괴롭혔던 그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5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양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분의 입술도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나는 아버님, 결정은 아버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판단은 시아버지의 몫이었다. 용서하실 건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건지 저는 아버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뭔가 다른 것도 섞여 있었다. 변화의 기운이었을까? 아니면 희망이었을까? 그리고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다들 일어나세요. 5명이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을 꿇은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50년 동안 나도 힘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가 배어 있었다. 여러분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나를 보는 시선이 동창회에 갈 때마다 나는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오늘은 또 어떻게 비교당할까? 시아버지가 그들을 하나하나 봤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도 힘들었다는 것을, 재석이의 죽음이 여러분에게도 상처였다는 것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하지만 거기에는 힘이 있었다.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5명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박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재석이를 위한 장학금을 만들어주세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 눈빛에는 50년 동안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왕따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재단 재석이의 이름으로.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그게 우리가 재석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50년 늦었지만. 아니, 늦었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적이었다. 변화의 가능성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박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5천만 원 내겠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오만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동수가 말했다. 나도 5천만 원. 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경훈도 말했다. 나도. 강수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도. 총 2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재석이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검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다. 구두 약속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각서를 쓰세요. 5명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검사님,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50년 전에 빌려간 5천만 원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박재욱 씨 10만 원 입금하고 채무 승인만 해놓고 구두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박재욱이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각서 쓰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각서를 작성했다. 검사 생활 10년 동안 수백 번 작성했던 문서 형식이었다. 2025년 12월 22일 우리 박재욱, 최동수, 정민호, 이경훈, 강수철은 재석을 추모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각자 5천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2026년 1월 31일까지 출연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5명이 차례로 서명했다. 박재욱, 최동수, 정민호, 이경훈, 강수철 각자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도 적었다. 그리고 박재욱이 말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철수야, 그리고 검사님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5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정의는 때로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처벌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이 차가운 12월의 밤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차 안은 고요했다. 시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시아버지께로 향했다. 그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안도감, 슬픔,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 아버님,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엔진 소리만 들리는 정적을 깨며.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으셨다. 그냥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만 계셨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분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어둠에 잠겼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수진아. 네, 아버님.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긴 그 한마디. 아버님, 내가 오늘 밤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다.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60이 넘은 노인이야. 손자도 있는 사람이고. 근데 아직도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았어. 50년 동안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내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강한 남편이고 싶었어. 든든한 아버지이고 싶었어. 근데 아버님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빨간 신호등에서 차를 멈추고. 부끄러운 건 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을 50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이요. 하지만 나는 50년 동안 참고 살았어. 왜였을까? 시아버지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쓰라린 웃음이었다. 재석이 때문이었어. 내가 방관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받을 만한 벌이라고 생각했어. 시아버지의 주먹이 떨렸다. 무릎 위에 올려진 그 주먹이. 어리석었지. 죄책감을 느끼는 방법이 그게 아니었는데, 스스로를 벌하는 게 속죄가 아니었는데. 아버님은 올바른 방법으로 속죄하셨어요. 나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완전히 멈추고 시아버지를 돌아봤다.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보살피는 것,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가는 것, 한 명 한 명의 학생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속죄예요. 그런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근데 수진아, 너는 어떻게 다 알았니?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것도, 재석이 이야기까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몰래 봤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검사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놀라서 나를 봤다. 그분의 눈이 커졌다. 일기장? 내 다락방에 있었어요. 정리하다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님이 동창회 간다고 하셨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기대감이 아니라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시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다 알고 있었구나. 네. 나는 숨긴 줄 알았는데, 아내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다. 결국 다 들켰네. 내 아픔도, 내 수치도, 내 비겁함도. 아버님, 아픔과 수치는 다른 거예요. 나는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픔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는 것 하지만 수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거죠. 나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아버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올바르게 사셨어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다. 수진아. 네, 아버님. 너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싸워줬니? 시아버지의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왜였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운전대를 잡은 채 법을 집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며느리로서의 의무 때문이었을까? 정의감 때문이었을까? 아니었다. 아버님이 좋아서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진실한 이유를. 아버님은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사실이었다. 5년 전 민준과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나는 떨렸다. 고아원 출신인 내가 명문대를 나온 검사지만 가족이 없는 내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하지만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 딸 돼줘서 고마워. 우리 딸.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다. 교통사고였다. 나는 7살이었고 친척들은 아무도 나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아원에 갔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나왔고 피나는 노력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사가 되어서도 나는 항상 혼자였다. 그런 내게 딸이라는 호칭은 특별했다. 아버님은 저에게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운전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제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다. 조수석에서 소리 없이. 수진아. 그리고 아버님. 나는 계속 말했다. 이제 다 말하고 싶었다. 재석이 이야기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왜? 저도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놀라서 나를 봤다. 그분은 그 사실을 몰랐다. 너가 내 고아원 출신이라고 부모 없다고.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기억들. 애들이 저를 고아년이라고 불렀어요. 급식 먹을 때도 혼자 먹었고 수학여행도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아니, 돈이 있어도 안 갔을 거예요. 같이 갈 친구가 없었으니까. 나는 운전대를 꽉 잡았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선생님들이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들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왕따 당하는 걸 알면서도 애들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넘어갔죠. 심지어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한테 다가가 봐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마치 왕따 당하는 게 제 잘못인 것처럼요. 수진아,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제가 지금의 검사가 될 수 있었어요. 약자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혼자 외로웠던 그때의 나를 구해주고 싶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다. 차를 주차하고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왔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거실에는 민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박재욱, 최동수, 정민호, 이경훈, 강수철. 5명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시아버지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박재욱이 일어나며 말했다. 철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대로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5명의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와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준비해 놓은 차가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 침묵을 깬 건 박재욱이었다. 철수야,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고 제대로 사과하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한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 검사님이 무서워서, 법적 처벌이 두려워서 한 거였어. 무릎 꿇은 것도 마찬가지고. 박재욱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면서 이건 아니다. 진짜 사과를 해야겠다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최동수가 말을 받았다. 나도 그래.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 50년 동안 우리가 너한테 뭘 한 건지, 우리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우린 너를 괴롭히면서 정당화했어. 철수도 방관했으니까. 우리랑 똑같아 라고. 철수도 재석이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랑 다를 게 없어 라고. 하지만 달랐어. 정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너는 속죄하며 살았어.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보살피며.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속죄였어. 한 명 한 명의 학생 이름을 외우는 게 기도였어. 정민호가 차를 마셨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덜덜 소리를 냈다. 우린 뭐 했어? 그냥 돈 벌고 출세하고 내 앞에서 자랑질하고. 우리의 성공을 내 실패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꼈어. 이경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린 성공했다고 착각했어. 근데 오늘 밤 검사님 말 듣고 깨달았어. 우린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놈들이라는 걸. 강수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철수야,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우린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가 시아버지를 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만 이것만은 믿어줘. 우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재석이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속죄하며 살겠어.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나는 시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았다. 여러분,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은 5명을 하나하나 봤다. 50년을 함께한 동창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아니었던. 나는 50년 동안 여러분을 원망했어요. 왜 나만 괴로워해야 하나? 왜 나만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나? 왜 똑같이 재석이를 구하지 못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오늘 밤 검사 며느리가 여러분과 싸우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박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러분도 괴로워했다는 것을, 다만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나는 죄책감을 교사로서의 삶으로 표현했어요. 매일 학생들을 보살피면서 이 아이가 재석이가 되지 않게 하자고 생각하면서. 시아버지가 눈을 떴다. 여러분은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나를 깎아내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고요. 철수야. 잘못된 방식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재석이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시아버지가 일어났다. 그러니 이제 그만합시다. 서로를 괴롭히는 것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시아버지가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대신 재석이를 위해 뭔가를 합시다. 함께 우리 6명이. 박재욱이 일어나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철수야. 이렇게 말해줘서. 최동수, 정민호, 이경훈, 강수철도 차례로 일어나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0년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증오가 아니라 이해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분노가 아니라 화해로. 그런데 철수야. 박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학재단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시아버지가 생각에 잠겼다. 일단 왕따 피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필요해요. 학교를 옮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전학 지원금도 주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필요하죠. 내가 끼어들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본 게 있는데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아는 교육 전문가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과 협력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강수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법률 상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왕따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이경훈이 말했다. 정신과 상담도 중요해요. 왕따 피해 학생들은 트라우마가 심하거든요. PTSD, 우울증, 불안장애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우리 병원 상담사들도 참여시킬게요. 정민호가 말했다. 저는 대학 교수니까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왕따 피해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 주는 거죠. 학습 지도도 하고 심리적 지지도 해주고. 최동수가 말했다. 제약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이 재단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차원에서 후원금도 모으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하고. 박재욱이 웃었다. 오만한 웃음이 아니라 희망찬 웃음이었다. 우리 모두 한 가지씩 역할이 있네. 좋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그렇게 재석 장학재단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회의록을 작성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익힌 습관이었다. 모든 합의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재단 이름 재석 장학재단. 설립 목적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지원 및 예방 교육. 초기 자본금 2억 5천만 원 공동 출연. 주요 사업 1. 왕따 피해 학생 장학금 지원. 2. 전학 지원금 지급. 3.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4.
무료 법률 자문. 5. 무료 심리 상담. 6.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재단의 세부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정한 화해구나. 단순히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과거의 잘못을 미래의 선행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화해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장학금 규모, 선발 기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재단 운영 방식. 하나하나 세밀하게 논의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모든 논의가 끝났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정관을 작성하자. 박재욱이 일어나며 말했다. 철수야, 그리고 검사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50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야말로 고마워.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봐서. 5명이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나만 남았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나를 봤다. 오늘 정말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해줬어.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어.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너는 나를 위해 싸워줬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해줬어. 아버님, 덕분에 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시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재석이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속죄하고 있다고, 계속 속죄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나는 시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 가족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의 시작을 목격했다는 희망.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재석 장학재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 차가웠던 12월의 밤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다시 여름이 지나 이제는 6월의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다. 나는 객석 맨 앞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다. 옆에는 남편 민준이 앉아 있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그는 아직도 시차 적응을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또렷한 눈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여보, 아버지 표정 좀 봐.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무대 위에는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회색 정장을 입으신 그분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재석 장학재단 이사장 김철수입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도 안정적이었다. 50년 전 우리는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재석이라는 이름의 18살 소년을. 강당이 조용해졌다. 3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재석이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로서, 동급생으로서, 그리고 같은 교실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를 포함한 우리 동창들은 5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죄책감을 인정하며 살았고 어떤 이는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속죄하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객석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냈다. 이 재단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학금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자문,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 교육.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다. 우리는 다시는 재석이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였다. 나도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며 옆에서 민준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훔쳤다. 우리 아버지 저렇게 당당한 모습 처음 봐.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도 그랬다. 시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항상 조용하고 겸손하고 때로는 위축되어 보이던 분이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300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자신의 결심을 선언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 재단의 공동 이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소개에 따라 박재욱, 최동수, 정민호, 이경훈, 강수철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그들의 모습도 6개월 전과는 달랐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중함이 자리 잡았다. 우리는 모두 재석이의 친구였습니다. 박재욱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석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재석이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객석을 봤다. 여러분 중에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 박수가 터졌다. 최동수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50년 전 저는 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민호가 말을 이었다. 저는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50년 전 저는 비윤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제 제 제자들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경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50년 전 저는 한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재단을 통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겠습니다. 강수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저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실천하겠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다. 나는 시아버지께 다가갔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지셨어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이 재단도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거지. 시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한 미소였다. 그때 한 여자가 시아버지께 다가왔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중년의 여자였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제가 누구죠? 저 최민지예요. 선생님이 담임하셨던 반의 학생이었어요. 1995년에.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아, 민지. 그래. 기억나. 키 작고 조용하던 지금은 많이 컸네. 네, 맞아요. 25년이 지났으니까요. 민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저도 그때 왕따를 당했었어요.
민지의 고백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애들이 저를 무시하고 그랬죠. 공부벌레 재미없는 애 이런 소리 들으면서요. 시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민지야. 내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내 기억 안 나세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복도에서 단둘이 물어보셨잖아요. 괜찮니? 힘든 일 없니? 선생님한테 말해봐라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선생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민지야. 그 후로 선생님은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수업 끝나고 남아서 공부 봐주시고, 도시락 못 싸올 때 선생님 빵 나눠주시고, 애들이 저를 괴롭히면 조용히 말려주시고, 민지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제가 25년 동안 간직한 거예요. 그것은 민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일기장이었다. 1995년 5월 3일 오늘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다. 민지는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그 후로 애들이 나를 좀 다르게 봤다. 1995년 9월 15일 오늘 체육 시간에 애들이 나를 팀에 안 뽑으려고 했다.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민지는 달리기 잘한다고 하시면서 팀에 넣어주셨다. 사실 나는 달리기 못하는데 근데 선생님 말씀에 용기가 나서 열심히 뛰었다. 1996년 2월 20일 졸업식 날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다. 민지야, 중학교 가서도 힘들면 선생님한테 전화해라고 하시며 전화번호를 주셨다. 나는 울었다. 선생님도 우셨다. 시아버지가 노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구나. 나는 기억도 못했는데. 선생님은 기억 못하셔도 저는 평생 기억해요. 민지가 시아버지를 안았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아니, 더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버텼어요. 그리고 대학도 가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놀라서 민지를 봤다. 교사? 너도? 내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저도 민지 같은 아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민지가 봉투를 꺼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왔어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이 재단을 응원하려고. 민지가 봉투를 시아버지께 건넸다. 이거 작지만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위해 제 첫 월급부터 지금까지 모은 돈이에요. 5천만 원. 시아버지가 그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시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었다. 돈도 명예도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남겼으니까. 한 명의 학생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그 학생은 다시 교사가 되어 또 다른 학생을 구하고 있으니까. 리셉션이 끝날 무렵 박재욱이 다가왔다. 검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한적한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다. 6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검사님, 그날 밤 일 기억하시죠? 6개월 전.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검사님 눈빛이. 그리고 검사님이 하나하나 법 조항을 읊을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재욱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맙습니다. 검사님이 우릴 흔들어 깨워주지 않았다면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잘하셨어요. 변하기로 결심하신 것. 사실 처음 한 달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 1억 5천 갚는 게 무서워서 박재욱이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재단 준비하면서 재석이에 대해 알아가면서 왕따 피해 학생들을 만나면서 변했어요. 진짜로. 그가 나를 똑바로 봤다. 검사님, 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법은 강제할 수 있어요. 행동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법은 계기를 줄 뿐이죠. 중요한 건 그 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맞는 말씀이네요. 박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한테는 검사님이 그 계기였어요. 그리고 철수의 모습도, 그리고 무엇보다 재석이를 기억하기로 결심한 것. 재석이를 기억하기로. 내 50년 동안 저는 재석이를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억하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재석이 사진을 봐요. 그리고 다짐해요. 오늘도 재석이를 위해 뭔가를 하자고. 박재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6개월을 살았더니 달라지더라고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빌딩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더라고요. 재단 통해서 첫 장학생을 뽑았는데 그 아이 얼굴을 봤을 때 평생 돈 벌면서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어요. 계속 그 길을 가세요.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게 진짜 속죄니까요. 그리고 진짜 성공이니까요. 그날 저녁 재단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시아버지, 5명의 공동이사, 그리고 나와 민준이 앉아 있었다. 건배합시다. 재석 장학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박재욱이 잔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재석이를 위하여. 함께 말했다. 식사를 하며 지난 6개월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최동수는 회사에서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성사시켰다고 했다. 정민호는 대학에서 학교 폭력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 강의를 개설했다고 했다. 이경우는 매주 토요일 재단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수철은 학교 폭력 피해자 10명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매주 세계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오히려 활력이 생겨. 시아버지가 웃으셨다.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이제는 가볍게 걸을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여보, 이거 봐. 민준이 신문을 들고 왔다. 나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최근 맡은 성폭력 사건의 서류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피해자는 10대 소녀였고 가해자는 학교 선생님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하게 증거를 정리해야 했다. 뭔데? 우리 아버지 기사 났어. 일면에. 민준이 신문을 펼쳐 보였다. 재석 장학재단 1년 만에 500명 지원 학교 폭력 예방 효과 톡톡. 큰 제목이 눈에 띄었다. 그 아래에는 시아버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기사를 읽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재단이 출범한 지 1년. 그동안 500명의 학생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50명. 심리 상담을 받은 학생이 200명. 법률 자문을 받은 학생이 100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50명.
특히 주목할 점은 예방교육입니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재석장학재단은 전국 200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해당 학교들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시아버지의 인터뷰로 이어졌다. 재단 이사장 김철수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50년 전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멋있지? 민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응, 정말.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시아버지였다. 아버님, 신문 봤어요. 축하드려요. 수진아, 고마워. 근데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슨 일이세요? 지금 재단 사무실로 와줄 수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꼭 필요해. 나는 민준과 함께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 3층에 있었다. 박재욱이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시아버지와 5명의 공동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한 여자가 있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지친 표정의 여자였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이분은 강은희 씨야. 시아버지가 소개했다. 재석이의 누나세요. 나는 놀라서 은희 씨를 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재석이의 누나? 네.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제 동생 재석이를 위해 재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50년 동안 쌓인 슬픔이 그 눈물 속에 있었다. 사실 저는 50년 동안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은희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왜 동생이 죽어야 했는지, 누가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녀가 박재욱을 봤다.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박재욱 씨, 기억하세요? 당신이 우리 재석이를 제일 심하게 괴롭혔죠. 박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괜찮아요. 은희 씨가 손을 들었다.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감사하러 왔어요. 감사요? 네, 당신들이 재단을 만들어준 것, 동생을 기억해준 것,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은희 씨가 일어났다. 50년 동안 저는 증오하며 살았어요. 동생을 괴롭힌 사람들을, 방관한 사람들을, 심지어 학교 시스템까지 재석이를 구하지 못한 세상 전부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증오는 저를 파괴했어요. 결혼도 실패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저는 증오 때문에 제 인생을 망쳤어요. 은희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 6개월 전 이 재단 소식을 들었어요. 신문에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재석이를 괴롭힌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녀가 시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어떤 재단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알았어요. 진심이라는 것을. 은희 씨가 5명을 하나하나 봤다. 여러분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속죄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다른 아이들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동생 덕분에 다른 아이들이 구원받고 있구나. 은희 씨가 시아버지께 고개를 숙였다. 김철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동생을 기억해 주셔서 5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사시면서 그 죄책감을 선행으로 바꾸셔서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제가 재석이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니에요. 은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지금 재석이를 지키고 계세요. 재석이 같은 아이들을 구하시면서 그녀가 박재욱을 봤다. 박재욱 씨. 네네. 박재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과거에 한 짓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당신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박재욱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은희 씨가 말을 이었다. 지금 하는 일은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아이들을 구하고 있어요. 은희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 전 재산이에요. 5천만 원. 모두가 놀랐다. 시아버지도, 이사들도, 나도. 5천만 원이요? 그건 시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5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원래는 재석이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모았어요. 기념관을 짓거나 동상을 세우거나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은희 씨가 봉투를 시아버지께 건넸다.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을 구하는 데 쓰이면 좋겠어요. 그게 재석이가 진짜 원하는 것일 거예요. 시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은희 씨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당신의 전 재산인데. 제게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은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평화가 있었다. 오히려 이 돈이 다른 아이들을 구한다면 그게 제게는 더 큰 의미예요. 그게 진짜 재석이를 기리는 길이에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5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증오에서, 아픔에서, 과거에서.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용서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은희 씨, 내가 다가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은희 씨가 나를 봤다. 당신이 배수진 검사님이시죠? 네. 신문에서 봤어요. 당신이 이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김철수 선생님의 며느리시라고. 은희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만 법을 넘어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검사가 된 후로는 일기를 거의 쓰지 않았다. 매일 사건 기록만 작성하다 보니 개인적인 감정을 기록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나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웠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시아버지는 5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행동으로 바꾸셨다. 재석이를 위한 재단을 만들고 다른 아이들을 구하면서 박재욱을 비롯한 5명도 변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다. 그리고 재석이의 누나 은희 씨는 용서를 통해 자유를 찾았다. 50년 동안 쌓인 증오를 한순간에 내려놓았다. 나는 검사로서 많은 사건을 다뤘다 하지만 이번 일은 사건이 아니라 인생이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지만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배웠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일기를 다 쓰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를 괴롭힌 동창들을 무릎 꿇린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고 회복의 여정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검사 며느리 배수진은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법을 넘어선 정의였습니다. 5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시아버지는 결국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만 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는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며,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면,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용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